자, 나머지 부분 진행해 봅시다. 짜자자잔. 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해수 밀도랑 그 다음에 수온 염분도 관련된 내용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이미 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이제 이 밀도,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의 분포에 되게 민감하게 따라간다. 단 조건은 염분이 진짜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도별을 보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직 수온 분포를 보든, 수온의 분포랑 밀도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예외적으로 요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예측한 상으로는 밀도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띠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음연분 또는 뒤에 이제 우리가 심층순환을 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 X축이 염분이고 Y축이 수부온인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자, 요 선을 주는 애들도 있고 안 주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은 우리가 등밀도선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밀도인 구간을 내가 쭉쭉쭉 이어놓은 게 바로 등밀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의 특징은 요 우하방으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커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질수록 해수의 밀도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유의할 거는 같은 등 밀도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었을 때 얘의 중간 성질을 띠는 요 중점을 딱 찍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이 A라는 해수랑 B라는 해수랑 앞으로 어떤 물의 덩어리에 우리는 이제 수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괴 두 개를 섞었을 때 둘이 밀도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두 개는 정확히 물리 밀도가 똑같은데 이 두 개를 섞으면은 그 개의 물리량은 이 두 지점의 딱 중간 지점이야. 근데 중간 지점 찍어보면은 이 등밀도선 위에 없거든. 그래서 같은 밀도를 가진 수계를 섞더라도 밀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유형산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산 풀어보세요. 시간 1분 드립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혼합층의 두께가 몇 미터인가는 수온 분포 가지고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이 A,
이 수온 염분도에서 수온이 표층부터 거의 변하지 않는 구간이 혼합층의 두께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구간이 0에서 50m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층 두께는 대충 50m다. 만약에 0m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온이 쭉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두께는 몇 미터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심해층도 거의 수온이 변하지 않는 구간, 즉 거의 일정하게 내려가도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수온 연분도에서는 대충 심해층이 약 300m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온이 지금 거의 안 변하고 연분만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은 50m에서 약 300m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50m 정도가 두께가 될 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딱 이 두 구간을 그었을 때 이 등밀도선을 몇 개를 건너갔는지 보면 되는데, 자, 100에서 200m 구간은 여기고, 그 다음에 300에서 400m 구간은 여기에요. 자, 얘는 지금 요 정도 세로로 치면은 요 정도 지금 밀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300, 400m는 거의 이 선 사이 이동을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밀도 변화는 요 100에서 200m 사이가 밀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사실 저걸 안 봐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해수의 밀도는 수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데 100에서 200m 구간은 수온이 변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밀도가 크게 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뒤로 넘기셔서 제가 하나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위에 용종기체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요걸 얘기를 안 했네. 자, 이 두 개는 일단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볼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는 산소랑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이 녹아있는 양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설명을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두 개는 기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을지는 바로 이 기체 용어의 성질을 따라가요. 자, 얘는 어떨수록, 그러니까 액체에 어떨수록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느냐?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은 이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수심이라고 했을 때는 수온이 낮을수록 이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용존산소량 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그려놓은 그래프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표층 쪽이 지금 가장 이 녹아있는 양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산소를 공급해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기 중에서 직접 유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해수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바다에 있는 식물들, 미역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수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층이 가장 높아. 자, 근데 밑으로 갈수록 이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쓰잖아, 그치? 그래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정 구간부터 다시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는 심해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심해층의 해수는 극지방의 표층 해수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양이 더 많아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배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량은 그냥 쭉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위가 적은 이유는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만 거기 있는 광합성 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7번 빼고 나머지 문제들 전부 다 풀어보세요. 12번까지.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걸로 가요. 200에서 300까지. 저것도 수온의 유의미하게 일단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심해증 같은 경우는 거의 평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구간까지는 다음 200m, 300m 내가 순위 조금이라도 변했으니까 변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상외로 빨리 끝나고 숙제까지 하고 보낼 수 있겠는데? 내가 30분 일찍은 조금 에바 세바기는 해. 내가 내 보기에는 빨리 하면은 그 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다 천번 안 나오고 한 명씩. 잘한다. 야, 그러면 이제 좀 불공정해지잖아. 아니, 내가 끝나는 시간 보고 한번 얘기해줄게. 35분은 나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에 나밖에 없었다? 바로 보냈지. 오늘 같은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자, 볼게요. 아마 3번부터 제가 해야 될 겁니다. 자, 우선은 3번은 문제 조건을 보면은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8월이래. 자, 근데 같은 적이잖아. 그럼 이럴 때 뭐가 2월이고 뭐가 8월인지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표충수원 보는 거예요. 왜? 2월이랑 8월이랑 둘 중에 어디가 춥고 더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표충수원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 그래프가 2월의 그래프, A 그래프가 8월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기억, 해수밀도는 표층이 깊이 200m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밑에는 등밀도선이 더 밀도가 큰 놈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표층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흘렸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2월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매칭시켰고,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이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적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 아까 용존 산소량이랑 기체 용해도량은 달라요, 여러분. 갖다 생각하면 안 돼. 용존 산소량은 실제로 내가 계측을 해봤을 때 이 해수에 녹아있는 양이고, 이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둘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자, 표층에서를 비교를 했으니까 그럼 뭐로 비교하라는 거로 바뀌냐면은 누가 더 온도가 높냐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A 값이 표층소에도 높잖아, 그치?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그게 용해도로 치면은 기체가 덜 녹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은디귿. 응? 다른 거예요, 이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 어느 게 산소의 이 녹은 양이냐, 혹은 어떤 게 이산화탄소의 녹은 양이냐를 따질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 표층에서 녹아있는 양이 절대적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잘 보게 되면은 산소는 표층에서 그 물 6리터당 6ml가 녹아있는 거야, 산소가. 자,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 산소보다 훨씬 더 많죠, 그쵸? 그래서 요 분포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6번 어디 있어? 그래서 6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배치를 띄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고위도에서 침강한 해수가 심층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공급된 산소가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산소의 녹은 양 그래프, B가 이산화탄소의 녹은 양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A는 B보다 용해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절대적인 양은 지금 B가 더 많이 녹아있죠, 그쵸? 그래서 용해도가 더 큰 놈은 B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A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생성될 수 있고, 디귿 심해층의 A는 극해역이 표층에서로부터 공급되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침강한 애가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산소 양을 더 많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건 패스하라고 했고, 자, 8번 볼게요. 자, 우선은 어느 특정 해역에서 수심 4,000m까지 이제 관측을 한 자료고, 자, 여기서 지금 수심이 깊어질수록 계속 어느 순간까지 지금 수온이 변하냐면은 0m부터 1000m까지 지금 수온이 계속 쭉 하강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500m보다 깊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얕은 곳이죠. 그쵸? 자, 근데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두 개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 나타나고 다시 밑에 또 수온이 내려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거는 뒤에 우리 심층소량 가서 배울 텐데, 같은 심해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른 수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개마다 이 구성하는 수온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온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해수의 밀도 변화는 3, 4,000m 구간이 0, 500m 구간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둘 다 수온이 변하는 거는 맞아. 그러면 이때는 이 등밀도 선을 몇 개를 거쳐가는지 보면 돼요. 자, 일단 0에서 5m 갈 때는 선 한 개, 두 개 넘었는데 여기는 한 개 안 넘었지, 그치? 그러니까 밀도는 누가 더 크게 변한 거다? 0에서 500m 구간이 더 크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0의 길이 500m 해수와 1000m의 해수의 밀도차는 수온보다 염분 영역이 더 크냐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양 제일 많이 받는 건 뭐라고? 이 둘은 지금 염분차도 거의 안 나잖아.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수온 차이에 의한 밀도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염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정답.
자, 11번은 이제 A 해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각 계월별로 표층의 물리량, 그 다음에 B 해역에서 나타나는 물리량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월이랑 7월이랑 표층에서 밀도 차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자, 우선은 B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선 6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 차이 나네요. 그럼 밀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는 B겠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니은 4월에 A 표층의 수 1kg 포함된 염료량은 33g보다 많냐라고 했는데 어디 찍혔는지 일단 봐야겠지. A고 4월이니까 이건가요? 자, 얘 보면 염분이 누가보다 34보다 더 크지, 그치? 얘의 의미가 해수 1kg당 들어가는 염료 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33보다 많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디귿 11월에 B의 표층의 수에 자, 11월 B의 표층에서가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내 눈에 안 보나? 이건가요? 이거? 이거 맞죠? 이게 B의 표층의 수 11월에 여기에 12도고 염분은 33 ps인데를 썩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지키겠네요. 그러면은 자, 얘를 섞었을 때 혼합이 되면은 밀도가 더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 둘이 섞어서 밀도가 대충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는 요 두 개 사이의 선을 이제 쫙 이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어디 비율에 따라서 어딘가의 점상의 밀도가 이제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때 섞기만 하면은 밀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점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밀도가 커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그래서 12번까지 일단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내용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배경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0분 때 또 할 거야. 자,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해수는 난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습니다. 수온도 높고 그 다음에 염분도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류, 즉 고도지방에서 내려오는 해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성이 전부 거꾸로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온이 가장 낮은 애가 고緯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애, 즉 요 A가 디귿에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은 각각 얘가 C, 얘가 B에 매칭이 돼. 왜 그런 거 하니? 자, C랑 B는 각각 지금 흐르는 이제 바닷가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나라 이 지형 구조 특성상 서해가 이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많다 보니까 서쪽의 잠수의 유입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 같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염분이 더 적은 이 서해 쪽이 B에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용융산소량은 A가 B보다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또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용융산소량은 A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다음 니은 기역과 니은의 표층수를 같은 질량만큼 혼합한 해수는 디귿의 표층에서보다 밀도가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또 그려져서 보이냐면은 이거 수온 염분도야. 뒤에 이런 식으로 밀도선이 그려져 있는 애라고요. 자, 그럼 봐봐. 둘을 혼합을 했다고 하면은 얘 두 개의 점의 선을 이었을 때 어딘가에 위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섞었을 때. 그죠? 왜냐면은 위쪽 밀도선에 위치를 하니까. 그래서 디귿의 표층수보다 두 개 섞어도 밀도는 무조건 작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디귿.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해류의 세기가 강해진 해역은 디귿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겨울철에는 이 위에서 내려온 한류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정답.
이거 디귿 아니에요? 이거. 아, 니은이라 돼 있어요, 이거? 아, 그럼 틀리지. 내가 디귿으로 볼 수 있어. 어. 자,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미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교과과정 바뀔 때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 대학교처럼 뭐 언제 수업 안 듣고 이런 거 할 수 있나?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을 과목만 정하는 거잖아. 어차피 여러분 대학 가면은 어차피 여기서 다 대학 가실 거니까 이제 시간표를 짜게 되면 이제 어떻게 시간 배치에 어떤 과목을 들을 거냐에 대한 이제 무한의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업 들으면은 주에 한 18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요.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야.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속 고등학교 다니면서 9시부터 4시까지 보통 수업 듣죠. 3시 50분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잖아. 그래서 대학교 치면은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너네들 수업을 쭉 듣는 거야. 그냥 미친 스케줄이지 그냥. 근데 대학교 때 그렇게 한다? 아니, 일단은 신청도 안 되거든요. 복습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딱 가가지고 전공 기초를 하나 듣는다고 쳐. 그래서 시험 범위가 몇 페이지일 것 같아요, 한 과목에? 50페이지? 야, 그러면 교수님한테 그랜저를 해야지. 와, 정말 교수님은 천사시군요. 한마디 해야 돼. 한 400페이지, 450페이지예요. 미친놈들이지, 그냥. 그러면 이제 눈깔 빠지도록 보는 거야, 이제. 근데 심지어 책도 폰트가 더 작아져. 진짜. 요만해, 진짜 폰트들이. 돋보기 쓰고 봐야 돼. 아무튼 그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대학교는 무조건 1교시가 9시부터거든요. 월화수목금이 있겠지. 내가 했던 실수긴 한데, 일단은 자신이 넘치는 거야. 나는 1교시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빈틈을 노리는 거지. 1교시 때 쫙 깔아. 이게 이제 딱, 이게 6시에 끝나거든? 여기도 수업이 쫙 끝나는 게 뭔가 있어. 이거 시간 완전 잘못 짠 거야. 그럼 요 사이에 빌 때 뭐해? 심심해 죽는 거야, 이제. 보통 막 이렇게 나와, 시간표가. 일전 애들은. 막 이런다고, 시간표가. 이것도 뭐 할 거야, 그때.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음을 부조하고, 이 전략 부족으로 집에 일찍 못 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는 뭐냐, 1교시는 나는 좀 힘드니까 무조건 내 아침에 시작은 일찍 가면 2교시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7교시쯤에 집에 가겠어.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을 조금 빡세게 만들면은 금요일 학교 안 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짜기가 쉽지 않다. 꼭 이게 걸려. 전국을 뭔가 다 채워놓으면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들어. 근데 내가 이 개꿀 교양인데 이걸 들어야 되면 또 전국의 시간표가 거지가 돼. 약간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희망편이고 수강 신청이라고 하잖아. 무조건 이렇게 한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럼 이제 한 학년에 보통 2, 4학년 막 1, 3학년에 같이 신청을 하거든. 같은 시간대에. 아니면 뭐 각 학년별로 하든지. 근데 한 학년에 보통 이제 대학교 큰 데들은 막 8,000명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인간들이 많아. 그럼 동시에 딱 14시 00분에 버튼 딱 누르면 화면이 한 얼어 있어, 5초 동안. 그러다가 이제 내가 클릭을 조금 넣었잖아? 그러면 이제 경고창을 존나 떠, 이제. 수강 신청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급해지는 거지. 아, 씨발, 잠깐 졸업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곤란하게 시작을 해. 그럼 이질을 안 한 거야, 이제. 진짜 개 재미없는 막, 한 분 시가에 이해, 이제 이런 거 들어야 된다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재미없잖아. 나는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무튼 뭐 그렇게 재밌다.
쉽지 않아. 그리고 빨리 끝나고 술 마시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놀러 가야지, 이제. 아니, 집에 가거나. 여기 제가 보기엔 집순이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 본인 집순이에요? 몰라. 또 대학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특히 이제 공강 시간에 PC방 친구 한 명 생기면 집 절대 안 가, 이제. 주구장창 앉아서 피파, 롤만 뒤지게 하는 거야,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강 시간 어쨌든 놀아야 되잖아. 조금 저기 상골석박에 처박힌 학교를 가면은 할 게 없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야, 수업이 끝나도 할 게 없어. 맨날 이게 마시고 마시는 게 하는 거술 먹는 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앞이 이제 다 번화가니까 나가서 못 나라도 할 게 있단 말이야. 그거 노는 것 때문이라도 웬만하면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낫기는 해. 진짜 특수한 케이스 아니라면. 내가 진짜 막 과학에 큰 뜻이 있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과학기술을 가겠어. 이런 거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라면을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 이게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야. 자, 아무튼 그런 괴담 같은 괴담이 있고요. 아, 진짜 내가 진짜 1학년 때 시간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왜냐면은 내가 학교를 7시 반까지 갔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9시가 왜 힘들어라고 했는데 졸라 큰 착각이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F 왔어. 취소 못해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한 얘기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이제 새내기 배움터라고 하고 세터가 있거든. 나중에 다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진짜 큰일 나. 이 새끼 수업은 피해. 약간 이런 게 있어. 자, 이제 표층순환 진행을 할 건데, 자, 표층순환 쪽은 핵심이 어떤 거냐면은, 자,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는 제 개념이 에크만 수송.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 표층순환 할 때 이걸 먼저 안 알려주고 그냥 해류가 어떤 게 있다, 딱 요 정도만 얘기하고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에는 이게 나중에 우리 엘니뇨를 아니냐 배울 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이 에크마손의 이름의 골자가 뭐였냐면 결론은 이거였어. 바람이 불면 해수가 움직인다 라는 거였고, 이게 뭐에 영향을 받았었냐면은 정확히는 지상풍, 이 대기대순환이 만들어내는 지상풍의 영향을 받아서 큰 동서 방향의 어떤 해류가 흐른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로 조금 특수한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 자, 이 친구들의 이름은 뭐냐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 자, 취속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지는 해수라는 이름이 내용이고, 얘네들은 주로 동서방향으로 보통 이 지상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친구들은 보통 동서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갑자기 얘네들이 동서방향으로 쭉 흐르다가 앞에 대륙이 있는데, 그러면은 남북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런 애들을 우리는 지형류라고 부를 겁니다. 얘랑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경사류라고 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물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흐르는 애고, 얘의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적도 반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류랑 취속류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세 종류의 이 해류도 세포가 있었지. 대표적인 우리 아열대 순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한대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잡고 이제 내가 에크만 수송부터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 큰 가닥은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면 해수가 움직여가요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에크만 수송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 표층 해수는, 그러니까 즉 바람이랑 공기랑 직접적으로 맞닿는 층은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애들의 방향은 오른쪽 90도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물은 입자예요, 그죠? 이 입자를 바람이 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표층은 내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밑에 층에 있는 입자도 똑같이 건드리는 거야. 그럼 얘들도 똑같은 각도로 꺾여갖고 얘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이 화살표 길이는 해수가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즉 속력. 자, 물들끼리는 부딪히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물이 뭔가 충격을 밑으로 전달하면은 마찰에 의해서 미는 힘 자체가 약해져. 그래서 뭔가 밑으로 요 움직이는 거 전달을 할수록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람이 더 이상 그 바람에서 움직인 물이 더 이상 물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 가서는 이 화살표가 쭉 꺾입니다. 이 방향이 완전 거꾸로 돼,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이 화살표들의 평균적인 방향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바람 부는 방향에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들이 존재하는 깊이까지 용어를 알려주는데 여기를 마찰층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 끝에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리면은 뭔가 계단처럼 생기지 않았니? 화살표들이? 요거를 에크만 나선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깊게 사실 지원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이건 다 까먹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에크먼스통으로 설명을 할 때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오른쪽 45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 90도더라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남반구는 이 방향이 거꾸로 갑니다. 바람이 똑같이 남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 얘는 평균 회수의 이동 방향이 왼쪽 45도야. 그리고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동하는 바람은 왼쪽 90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제 뭐랑 이따 연결을 시킬 거냐면 요 대기대순환의 지상풍이라는 거랑 이제 연결을 시킬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바로 이제 대기대순환이 나오는데, 자, 요 모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성건성할 게 아니라 헤들리 페를 극순환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왜 세계세포가 나타나는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아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자전을 신경 쓰지 않고 열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된다면 적도랑 극지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어디가 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적도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 그치? 그 말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그만큼 팽창해 있다, 즉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적도지방은 항상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이 극지방은 우리가 눈보라 이런 거 생각하면 맨날 뭔가 바람이 휘황찬란하게 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항상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극지방은 하강기류가, 그 다음에 적도지방은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생길 거다라는 이제 결론이 섭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부냐? 안 불잖아,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갖고 이제 순환세포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미도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불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강기 어느 정도 공기가 이제 에너지를 다 방출하면은 얘가 무거워지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접순환세포가 두 개인 거예요. 여기 원래 있던 하강기류, 원래 있던 상승기류가 있다 보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순환세포가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지상풍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생기냐? 자, 계속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저 수직 규모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상풍, 즉 편서풍이라든지 무역풍 이런 게 불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앞에서 기압 배울 때 이거 배웠어. 저기압에서는 북반구기죠.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 불어 들어와. 저기압은 주변에 뭐다 공기덩어리 없는 거니까 공기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방향이 중요했어, 방향. 어느 방향으로 끌고 들어왔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끌고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불어 나갔냐면 공기가 주용어도 많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갔어.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다 고기압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지상풍이 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의 방향이 북동 무역풍인 거고 편서풍은 항상 서쪽으로 가는 거고. 오케이? 극동풍도 마찬가지. 여기 고기압 발달하니까 시계방향 그냥 불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은 100% 맨날 까먹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 대기대수나 세포에서 어디가 상승기류고 하강기류인지는 아니까 그걸 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나가는지만 생각을 하면은 각 이 위도별로 어느 지상풍이 어디 방향으로 부는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쉬었다가 저희 4시에 다시 시작합니다.